작품인 방웅시어를 보겠습니다. 정계에서 물러난 뒤에 지은 시조인데요. 작품 보시면 유명한 이제 시조의 구절이죠. 자, 산촌의 자연입니다.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혀 있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곳이 산속에 사는 마을인데 이 다른 데에서 이 산촌으로 자신이 있는 공간으로 이어지는 이 길이 눈에 묻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비라는 것은 살인문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것은 시시비비를 가린다, 옳고 그름을 가린다의 시비가 아니라 살인문의 문이다. 즉 시비만 얘기해도 자연스럽게 초가집을 연상시키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살인문도 열지 말래요. 날 찾을 사람이 누가 있으랴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철저하게 본인이 외부와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단절돼서 외로움이나 이런 고독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일편명을 한 조각의 이 달만이 나의 벗이다 라는 걸 봐서 자연친화로 끝나는 거고, 외부와 단절된 이 자연이라는 곳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위안이라든가 만족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총 30수 중에서 몇 구절만 지금 저희 교재에는 나와 있고요. 19수 보시면은 창밖에요. 워석버석 무슨 소리가 들려서 님이신가 가봤더니요. 해란 해경이 난초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는 난초라는 걸 좀 아시면 편하시긴 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그래서 해란 해경에 여기 그 아래 보시면 나와 있죠. 난초 자란 지름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낙엽이 있대요. 그러니까 낙엽 소리 때문에 이미 오시는지 착각했다는 거죠. 아마 해란 해경 정도는 만약에 작품으로 나오면 주석이 달려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낙엽은 무슨 일이냐. 어제 감탄사죠. 유한한 간장이 다 끊길까 끊어질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장이라는 것은 왜 구곡간장 하듯이 그 몸속에 있는 창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애장 이런 얘기, 단장의 슬픔 이런 것처럼 안에 있는 이런 장기가 끊어질 정도로 슬프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저희가 고전 실가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꽤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뭔가 기다리는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정계에서 떠난 선비라고 생각하면 이게 임금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제29수 보시면은 노래를 삼기다, 생기게 만든 사람은 시름이 많기도 많았을 것 같대요. 뭐뭐 하샤라는 것은 감탄 일 때 쓰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감탄은 긍정적인 감정도 감탄을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이런 시름이나 이런 비탄에 빠진 것도 감탄사를 쓰죠. 일러다 못 일러 불러나 푸뒀단가. 자, 이루고 말하고 다 못 말해서 노래를 불러서라도 풀고 싶었던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실로 풀린다고 한다면 나도 노래를 불러봐야겠다 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시적 화자가 시름을 가지고 있다. 시적 화자의 마음에 부정적인 정서가 있구나 정도는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외부와 단절된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살고자 했는지, 이 사람 마음속에 왜 시름이 있는지, 그리고 기다리는 힘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옆에 277쪽의 해설을 보시면 저희가 좀 아실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넘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1번에 안분지독하는 은둔의 삶이라는 그 제목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계에서 은퇴해서 자연에 묻혀 사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그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시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의 전반적인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에 숨어서 살고요. 안분지독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봤었죠. 그 다음에 자연물을 통해서 벗을 삼거나 자연 조화를 추구하는 물화일체 작품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왜 임을 걱정하고 시름이 있냐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신음이 벼슬길을 떠난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반대파에 의해서 강제로 뭔가 정쟁에 휘말려서 쫓겨난 것이라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 마음속에 시름이라는 것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추측이 가능한 것이고, 당연히 이런 문제는 이제 작가에 대하여 또는 그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보기가 나타나고 그것에 이제 한해서 물어보긴 하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들 방금 보신 것처럼 자연에 묻혀 사는 이런 즐거움에 대한 것도 있고요. 왕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29수에서 보셨듯이 바깥 세상에 대한 이런 근심에 대한 이런 세 가지 주제가 대표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연시조잖아요. 그런 그 연시조. 그래서 시조가 평시조가 30수나 되기 때문에 주제가 딱 하나로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번 선왕에 대한 그림에 대한 얘기들 보시면 결국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임금에 대한 연모의 정을 남녀의 사랑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충신 연주지사가 보이더라.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한가로운 정서와 영군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까지 봤던 작품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충과 효의 유교적 가치,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자연에서 뭔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풍류를 즐기는 이런 자연과 충의 이런 정서가 나타난 작품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279쪽 단가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라는 말은 시조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장가는 상대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가사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시조 6장이다. 연시조 얘기고요. 이에는 총 6수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작품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1수 보실게요. 장부가 할 사업을 아냐 모르냐.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장부가 해야 하는 일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요거라는 거예요. 효제 충신이라는 거예요. 효도와 형제 간의 우애와 그 다음에 임금께 바치는 이런 충성 믿음, 이런 거 말고 또 있냐? 없단 얘기죠. 이것이 장부가 할 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효제 충신이라는 건 결국 유교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구나, 이 화자 또한 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어즈버는 감탄사죠. 인도에 사람이 해야 할 도리, 장부가 해야 할 일은 다만 이것뿐인가 한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자신이 말하는 효제 충신에 대해서 작가는 굉장히 화자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이수로 넘어가시면 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 이제 진짜 많이 했잖아요. 소나무, 솔. 그래서 지주와 절개의 이런 대상이 소를 통해서 남산의 솔이 어디로 갔냐요? 난리. 이 나는 난초할 때 난자가 아니고요.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배경에는 이제 광해군이니까 임진왜란이라고 해석에는 나와 있습니다. 임진왜란 후에요. 부군. 부군은 뭐냐면 도끼입니다. 자, 소나무를 벨 수 있는 것은 바로 도끼죠. 그런 지주와 절개를 가졌던 충신들을 도끼로 벨 만한 이런 이제 그 간신들에 대한 얘기겠죠. 얼마나 움직임이 날쌔던지 솔이 다 어디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부어라. 우로. 여기서는 우로라는 것은 원래 비와 이슬인데 이것을 소를 충신으로 대입해서 생각한다면 임금님의 은혜, 은총이 깊으면은 이 솔들을 다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 이수입니다. 3수, 창밖에 가는 비가 오고요. 뜰가에 제비가 난대요. 자, 대꾸적인 표현이죠. 적객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3수는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귀양살이 하는 사람, 귀양온 나그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배문학에서 대표적인 것이 보시면은 유배나 귀양을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움직여서 다 마음대로 밖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제비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제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한숨과 시름이 더 깊어지는 거죠. 자신은 돌아다닐 수 없는데 이 제비는 어때요?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대상이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제비를 보면서 이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수입니다. 적게 긴 벗이 없대요. 그래서 공량이 제비가 나의 벗인 것 같대요. 그러니까 옆에 그냥 제비가 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들보 얘기하는 건데요. 종일 하는 말이, 그러니까 지지배배 옆에서 하니까 너는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서 내가 풀어낸 시름은 너만 하겠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지배배 하는 제비 보면서 나도 시름이 너만큼 많아. 너만큼 화자가 가지고 있는 시름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옷을 보시면 인간에게 유정, 정이 있는 벗은 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리를 멀다 아니여 간데마다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달은 자신이 유배 가기 전에도 유배 가고 나서도 달은 보이니까 이제 달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요. 반가운 예법이 나의 옛날 오래된 벗은 다만 너인가 하노라. 이런 걸 통해서도 자연 진화, 의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제 6수 보시면은 설월입니다. 이제 눈이 오나 봐요. 매화는 초봄에 피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눈이 올 수도 있겠죠. 매화도 위에서 이수에서 제시했던 솔처럼 지주와 절개의 대명사죠. 추울 때 꽃피는 애니까요. 매화를 보려고 잔을 잡고 창을 열었대요. 섞인 여인 꽃 중에서요, 막 향기가 나더래요. 매화랑 연결되는 게 암향이잖아요. 그래서 지주와 절개의 대명사인 이 매화가 내뿜는 향기 또한 지주와 절개의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호접이 나비예요. 나비인데 이것을 임금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향기를 알면 애를 끓일까 하노라라는 거예요. 시름에 빠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매화 같은 사람이에요. 나비와 같은 임금님이 나의 이런 충정을 알아주길 기대한다라는 거죠. 이런 작품이 이신이의 단가 6장입니다. 일수에서 여러분들 제시하는 280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효제 충신은 작가가 유배로 오게 된 원인이에요. 왜냐면 신하들이 서로 싸우는 와중에 바른 말을 하면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교적인 원리를 강조하면서 일수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간신들이 모함으로 충신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임금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유배가 풀리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배 문학에서는 항상 어떤 게 드러나냐면 영군지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임금님을 사모하는 마음, 충정에 대한 마음들을 밝혀서 임금님께 바치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그 다음에 유배 생활의 나름의 고통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고통을 설명하는 대상이 여기서는 제비라는 거죠. 자신의 처지와 대조되어 있잖아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는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비야, 넌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말 많이 하니? 너가 말하는 만큼 나도 시름이 이렇게 클 거야. 그러면서 감정이입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군, 우국지성의 정서가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유배지니까 친구가 없겠죠. 명월만이 친구다라는 것을 통해서 외로움과 쓸쓸함도 드러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임금이 알아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충성, 지조, 절개를 끝까지 지키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작품이고요. 저희가 이제까지 봤던 작품의 전형적인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작가가요, 어머니를 여였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부르는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 연시조격인데요. 여기서 이제 교재에서는 전 2장, 후 2장에서 총 4장이 나타나 있고요. 원래는 총 6장짜리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볼게요. 아이 시작할 때부터 자신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애달프다, 서럽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적인 감정이 드러나고요.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있던 이제 어체야, 이제 뭐 제사 지내니까 고기와 나물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있겠죠. 내 마음이 둘 데 없다라는 겁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매우 슬프겠죠. 사실 이거는 작품이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잘못 생각해서요. 시서 학문을 했다는 거예요. 학문을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처음엔 그랬고 중간에는 망령돼서 명리, 그러니까 이름을 날리는 것, 즉 벼슬, 공명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벼슬도 바랬대요. 물에 세상 밖에 이제는 나는 그러지 않겠대요. 왜요? 이런 것들이 망령됐다, 잘못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서, 명리, 벼슬길을 뭔가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되고 망령된 거래요. 자기는 이제 뭐 하겠대요? 풍월강상, 자연이 내 분수인 줄 알고 만족하면서 자연과 함께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후 볼게요. 경륜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니요? 세상을 건질 리, 나 말고 이 세상을 위해 일할 사람이 없겠냐는 거예요. 있겠지, 이거죠. 태평시제, 태평천하, 세상이 평화로운 이런 세상은 얼마나 멀었냐, 언제나 올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필부는 뭐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보셔도 되고, 어찌됐든 이게 이제 겸손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필부의 미국 중심, 나라를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내어 보일 기회가 없었구나 이거죠. 왜? 자신은 벼슬을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뜻을 펼치거나 그런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푸른 산은 높고 흐르는 물은 길고 상고수장, 산에서 오랫동안 살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안이 좋겠네요.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고, 산수간, 자연 속에서 한가한 사람이 되어서 허물 없이 나는 자연 속에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자체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283쪽으로 넘어오시면은요, 조선시대의 이 사대부들이 현실 정치를 떠나서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 한가롭게 삶을 사는 작품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이 작품에서는 자연 속에서 살겠다, 그 다음에 세상에 이런 것들을 초월하겠다 하면서도, 평화로운 이런 세계를 바라는, 이런 나라를 걱정하는 삶,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작품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으로 좀 넘어가서, 이게 사실은 뭐냐면 학력평가에 이미 한번 출제가 됐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그 보기에서 나온 내용을 좀 다시 교재에서 정리한 느낌이 좀 듭니다. 일단은 이제 다른 작품과 조금 다른 점은 이런 거겠죠. 세속적인 출세를 중시했던 과거의 삶을 반성한다. 이런 것들은 다 막 많이 저희가 이제까지 봤던 작품들을 생각을 해봐도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닙니다. 뒤에 자연 속에 한가롭게 사는 삶,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작품이지만, 출세를 이미 중시하고 그러한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작품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이 나타나는 형식적인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장은 중장 내용을 집약하고, 종장에서는 화자가 지향점을 드러내는 형식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넘겨서 여러분들 284쪽 보시면은요, 2번 보기에 보시면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85쪽 산중 잡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소재로 하는 작품들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자연이 학문 수양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뭔가 유흥의 공간으로 이제 변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 2수 보시면은요, 지당입니다. 그래서 요게 연못 지자예요. 그래서 지당에 활수, 물이 막 흐르는 물이 드니까요. 노는 고기를 다 헤아리겠대요. 그러니까 노는 고기, 그러니까 고기가 몇 마리 다 셀 수 있을 만큼 이건 뭐냐면 물이 정말 맑아.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맑은 물. 그 다음에요. 송음이에요. 소나무 그늘입니다. 청래. 저희가 청래 정도는 아마 작품에서 나오면은 주석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맑은 바람 소리가 나는데요. 그게 금술이 여기 있대요. 금술은 뭐냐면 검은고랑 비파입니다. 저희가 이 정도는 알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맑은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검은고 비파 같은 악기가 여기 있대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맑은 바람의 소리가 이 바람의 소리가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맑은 물과 맑은 바람, 아름다운 맑은 바람 소리를 보고 들으니까요. 돌아갈 줄을 모르겠다. 자연 속에 계속 있겠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3수 보시면 솔 아래, 소나무 아래 길을 내고 못 위에 대를 쌓았대요. 그러니까 뭔가 높이 보기 위해서 대를 쌓은 거죠. 풍월, 바람과 달이고 연화는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안개와 노을입니다. 좌우로 오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안개야 노을이 지고 뭔가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어슴풀에 달도 보이고 그런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면서 늙은 줄도 모르겠다 해서 아름다운 자연에서 느끼는 이런 감흥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수 보시면 집 뒤에 자찰입니다. 산나무 일종이라는 건데 저희가 뭔지 몰라도 넘어가보죠. 집 뒤에 문 앞에 맑은 샘을 길어서요. 기장밥을 익도록 짓고요. 산채갱이 뭐 산나무로 만든 국이래요. 그것을 삶아서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뭐냐 그냥 소박한 음식입니다. 기장밥 뭐 이런 거. 조석에요. 풍미 족함도 아침 저녁으로 이 정도 먹는 것도 내 만족인가 싶대요. 그러니까 소박한 뭔가 삶을 지향하는 안분지족의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수, 유명한 거 나왔죠? 도원입니다. 무릉도원 아시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릉도원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듣고 못 봤는데요. 홍하, 그러니까 붉은 노을입니다. 해 주위에 보이는 이런 붉은 노을이요. 만동, 골짜기 동만 가득 차 있대요. 여기가 무릉도원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즉 자신이 바라보는 자연의 경치가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몸이 또 어떠하냐? 나는 무릉 속에서 사는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자연 친화,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고 아름다운 이런 자연 속에서 이런 자연과 함께하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랑을 보이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286쪽 보시면은 제가 무슨 대 막 이런 것들 나오면 어디 높은 곳 정도 올라가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치 좋은 곳에서 뭔가 누각, 정자 이런 것들을 지어놓고 뭔가 자연을 즐기는 이런 문화가 많이 퍼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다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한 번씩은 다 읽어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누각과 정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속세 입신양면 뭔가 벼슬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연에 몰입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짚고 이런 자연 속에서 누리는 이런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는 작품들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저희가 이제까지 봐왔던 주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의 감상, 학문 수양과 뭔가 강의하는 거, 그다음에 학문과 독서, 자연 속에서 풍류를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누각들이 어떤 효과를 누리냐라는 것으로 해봤을 때
자연이 잘 보이는 이런 공간적인 부분에서 선비들이 다 함께 학문을 수양하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는 이런 기능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은 여기서 사용된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대구, 서리, 자문자답, 강관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288쪽 비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